네, 매일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관세 폭탄 순차 투하 소식입니다. 대중 관세 앞서서도 반도체 얘기도 했었는데 뒤에 또 자세하게 전해주실 거고요. 무차별 관세 폭탄 위협 이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과연 그 유세 때 위협했던 그대로 할 거냐, 네. 아닐 거다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블룸버그가 그 자기네 그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내놓은 걸 보면요, 대규모 보편 관세 대신에 특정 타겟을 겨냥해서 순차적으로 부과할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수입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인플레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일 거다 하는 관측입니다. 요점은 보편 관세, 대규모로 보편 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특정 타겟을 겨냥해서 순차적으로 부과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거네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면 이제 보고서 내용이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수입 기준 가중 평균치로 그 지금 중국 관세가 대개 한 11.7%인데 이거를 내년 7월쯤 한 20% 가량으로 올리고 계속 올려서 2026년 9월께는 36.2%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세 단계에 걸쳐서 한 3배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1단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역법 301조 이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잠옷이라든가 볼펜 같은 아주 사사로운 그 소비재 한 15%를 추가해서 관세를 그 자기 일기 때 제한했던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시킬 전망이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면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결렬될 거다. 그래서 그런 그 바탕으로 해서 2026년 9월까지 특히 자본재하고 중간재 등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현행 25%인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 75%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나요? 대개 지금 이제 현행이 보통 한 1.2%인데 네.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서 한 2026년 9월 되면 한 3.2% 역시 3배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간재하고 자본재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블룸버그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사실 역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범위로 부과할 거다. 이런 분석. 그게 블룸버그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이제 대개 한 네. 2.6%인데 이게 내년 7월쯤 되면 한 3.8%, 그리고 이제 2026년 9월이 되면 7.8%, 이것도 한 3배 정도 올라갈 거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 자체는 중국보다 낮지만 2년 뒤에 이제 현재 3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930년에 미국에서 그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통과되고 나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수치로 전망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블룸버그 관측대로 그대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21%인데 한 18%로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은요? 수치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2기의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 중국 대미 수출의 한 83%가 영향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블룸버그 진단은 그 유세 중에 공약한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로 현실화되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스콧 베센트 월가 출신이죠. 이 사람은 이제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한 게 관세 부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략적인 브레이크로 작용할 거다.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2기 관세에 좀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일단 블룸버그의 관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이 정도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자, 있네요. 기대치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좀 반영된 것 같다. 자,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이죠.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한국 등의 대중 관련 수출을 통제한다. 대중 HBM 수출 통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아주 중국을 되게 두드립니다. 오는 3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HBM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또 추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했는데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어제 관보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적용이 된 건데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으면 미국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HBM 시장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들어가고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이렇게 세계 회사가 떠오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게요. 네.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중국에 일부러 수출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을 걸로 관측이 됐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수요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HBM을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걸 예외를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네덜란드, 일본 포함한 33개국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도체 제조 장비도 24종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가 됐다고 하는 이 내용도 좀 중요해 보여요. 네,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걸 적용한 건데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3종류에 대해서 추가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하고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중국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 명단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첨단 반도체하고 장비 수출도 금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ACM 리서치 코리아하고 엠피리언 코리아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군대, 이 군사 현대화 관련돼서 140개 대상도 또 수출 통제 대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은 두 개가 포함이 검명이 되었군요. 됐습니다. 네.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당장 반발하죠. 상무부가 미국에서 발표 나온 직후에 아주 조치를 조목조목 중국하고 제3국 간의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고 비시장적 관행이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개념을 계속 확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남용해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중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아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주 좀 난감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CPTPP 가입이 불발됐다. 대만 언론의 보도인데요. 지난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같이 네. 결정한 걸로 대만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들은 이렇게 정치적 고려 얽매이지 말고 계속 자기들을 받아들여달라고 소통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의장국이 캐나다인데 집행위 회동하고 나서 캐나다 무역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 바뀌지 않았다 하면서 여기 들어오려면 이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이 2021년 9월에 잇따라 가입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 이탈을 한 거죠. 이 내용 좀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때 이게 이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여기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2018년에 이제 대치하는 CPTPP가 출범을 했고 여기 이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포함해서 아태 지역에 11개 나라가 포함이 됐고 작년 7월에 영국이 들어가서 이제 12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인도네시아도 13번째 들어가려고 지금 가입을 신청했고 우리도 지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서방 제재 우회 노하우를 조용히 학습하고 있다.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월스트리트 보도네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이 그 범정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방 제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우회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스크바에 조용히 가서 러시아 재무부하고 중앙은행 쪽하고도 접촉해서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왔다는 게 오늘 보도입니다. 네. 중국도 이런 제재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워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양안 문제에 대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이런 거를 계속 그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게 이제 허리펑 부총리인데 네.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이 걱정하는 게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외무액이 엄청나죠. 3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여기 또 미국 국채도 상당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이제 그 서방이 러시아 러시아에. 자산을 네.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제발 자기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도 지금 가능하면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에서 이제 뭔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작년 가을에는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까지 방문해서 이런 건 점검한 걸로 보도가 됐었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카네기 네. 그 평화재단 그 관계자 얘기는 중국으로서는 그 러시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부딪힐 경우에 제재를 받으면은 미국이 분명히 러시아에 썼던 거하고 비슷한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2%대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중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네요. 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장보다 거의 뭐 한 4.6bp 정도 빠져가지고 1.998%. 장중에는 한때 뭐 1.993%까지 빠졌습니다. 10년물이 2% 밑돈 게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불안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심리도 좀 반영이 됐나 봐요. 그렇죠. 지금 일단 그 제조업 경기는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탄력을 받는 듯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좀 회복세가 불균형점한 것도 이런 우려 그 금리 하락에 연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면은 미국하고 중국 무역 마찰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 은행 그 관계자 얘기는요. 중국 국채가 이제 가격이 뛰는 거죠. 지급 준비율 인하의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그리고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취약한 이런 것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래도 이 부양책이랄까요? 어떤 경제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놓을 때마다 물론 평가는 갈립니다만 네네. 이 특히나 부동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효과가 어떨 것이다라는 예측들, 관측들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월가 쪽 얘기는요. 네. 중국의 10년물 금리 2% 붕괴는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부양책을 금방 내놓기는 힘들 거다 네.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글로벌 타임스는 아니다. 조금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름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그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 그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래도 지금 뭐 월가 쪽에서 보는 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시각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주요 도시 주택 구매 제한도 뭐 풀어주는 흐름들 네, 이런 게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 취득세 인하 같은 것도 네. 얘기가 되고 해서 이제 중국이 좀 부동산 부분을 좀 부추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월가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에서 이 미국 국채 비중이 4년 9개월 사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유량이 늘었다라는 건데 배경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블룸버그 집계인데요. 네.
전체 그 사우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전체 해외 자산 중에서 미국 국채 비중이 지난달 같은 경우 35%.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 이제 사우디 그 미국 국채 투자가 상당히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런데 보면요, 지난 2월 이후에 사우디 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이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유독 미국 국채 보유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 평가, 관계자들 평가는 어때요? 글쎄요, 이게 물론 네. 뭐 미국 대선 전부터 그렇게 된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기 때도 빈 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UFC 경기를 보는데 그 바로 옆에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빈 살만 아주 측근이죠. 네. 이것도 뭔가 좀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머스크 CEO하고 나란히 앉았었다. 이거가 네.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도 그 옆에 있었군요. 네네. 네. 이 보유 비중을 보면 2020년 2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37%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을 달래려고 이제 국부펀드에서 400억 달러를 빼가지고 이제 그때 주식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들었다가 이제 올 들어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35%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른 반대 급부로 대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추진해온 역시 사우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방침을 포기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로이터가 사우디하고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군사 협력 쪽으로 그 방향을 튼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물론 뭐 미사일 방어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강화를 해주는 거지만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면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이제 똑같이 공격받은 걸로 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우디가 이처럼 방향을 튼 것 여기에도 좀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지금 미국이 계속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이제 관계 정상화를 압박을 해왔는데 사우디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네. 지금 이제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인정해라.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네타냐후 극우 내각이 전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사우디도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랍권 여론도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걸림돌로 작용을 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후에 뭐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사우디가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상호 방위 조약에서 조금 후퇴를 해서 이거를 네. 과연 바이든 퇴임 전에 협정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트럼프 취임 때까지 기다릴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게 로이터 전망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를 어떻게든지 밀어붙일 거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동원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 정경대 중공 전문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트럼프가 국교 정상화 대가로 가자 휴전하고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잠정적으로 약속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관측입니다. 저는 사우디 그 빈살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친 트럼프로 분류되는 영국의 극우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나이젤 파라지 영국의 개혁당 대표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 거액을 투척할 거다. 이건 뭐 근거가 있는 보도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영국 더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지금 뭐 런던 정가에서는 머스크가 페라지를 위해서 1억 달러 정도로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겁니다. 소문이 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군요. 그리고 또 이 네. 더 타임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영국의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직접 주지 않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엑스 영국 법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지원을 할 것 같다는 건데 네. 여기 대해서 페라지 측근도 뭐 그런 뭐 모르겠다 하면서도 뭐 우리 관계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사실 페라지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위해서 찬조 출연하는 데 가지고 그야말로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영국판 트럼프로 불린다면서요? 그렇게 불리고 있죠.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그동안에 지금 노동당 정부하고 관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영국의 그 반이민 폭력 사태 때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노동당 원로 정치인이 그러지 말고 지금 머스크가 실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접촉해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한 걸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내용 좀 짚어볼까요? 어제 많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가 있죠. 네. 아들 사면 소식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네. 그리고 바이든도 거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입니다. 사면하기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대해서 백악관이 좀 난감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만약에 해리스가 이겼으면 사면했겠느냐 했는데 그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특히 그 의회 난동자 사면을 하면 그거 어떻게 반박을 하겠느냐. 나쁜 선례다 하는데 참 팔이 안으로 굽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로남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뭐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정은 이해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생각해서 떠날 때 이런 게 글쎄 좋은 건지 참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 일들은 그럼요. 어떻게 될 선례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네. 것에 대해서 좀 파장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